반갑습니다. 네, 고전문법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몇 명 없을 거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문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다가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표현이 어울릴까요? 고전문법은 여러분들 아예 패스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전문법은요, 여러분들 패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전문법은 3시간만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9급은 여러분들 100% 다 풀어내고요. 정말 아주 일부 7급, 아주 그 문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문법만 물어보면 다 시스템은 풀어낼 수 있어요.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풀어내면 되니까. 어휘를 물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어휘를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고전 문법에서 어휘를 물어보면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들 대충 첫 느낌으로 찍고 딱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문법을 물어보면 그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현대문법을 잘 인지하셨다면 고전 문법은 여러분들 현대문법의 부차적인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황했나요? 고전 문법 버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전 문법 버리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어디 버리는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버릴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전 문법 같이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이 고전 문법까지 버려버리면 문학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문학은 대충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공무원 이쪽 시험 임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미안하지만 허수라 그래요. 허수인 친구들은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허수라고 불러요.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 합격된 사람들 없어요. 한번 해볼까? 라고 합격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평균이 아주 낮은 직렬. 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직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붙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라고요. 예? 버리지 마시라고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90점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고전문법 같이 시작해 볼까요? 고전문법은 크게 여러분들 2개의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국어의 역사. 이 편과 그 다음 고전 문법편, 그렇게 크게 2개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먼저 국어의 역사라는 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겠다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 고전 문법은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진 다음에 문법이 생길까? 그렇지. 글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문법이 생겨요. 그럼 글자는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에 반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이 문법은 이 이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의문은, 음절은, 형태소는, 단어는, 문장, 문법 기능, 조사나 어미는 뭐가 있었나, 이런 걸 보는 파트가 고전 문법편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요거는 잠깐 놔두시고요. 이 부분, 국어의 역사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양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 35년 준비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특강입니다. 자, 국어의 역사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교재 164쪽에서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표에 알타이 주어, 그 다음 친족 언어로 몽고, 터키어, 몽구서라고 되어 있는데 퉁구서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부여, 한어,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구려, 백제어, 신라어 해놓고 그 밑에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제1절 국어의 형성과 역사편입니다. 자, 그럼 이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여러분들 맘처럼 잘 그려진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있는 산맥 이름 하나가 우랄 알타이 산맥.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한 집단이 이주해 왔고 그 집단은 여러분들 국어를 씁니다. 앞에 원시 국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 집단이 여기 와서 이 집단에서 반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집단이 내려와서 이 밑으로 흘러 들어왔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크게 여러분들 그냥 다만 이렇게는 표현합니다. 북방계, 남방계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북방계에서 여러분들 먼저 국가를 형성했던 게 부여. 그래서 걔를 원시 부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쪽 남방계는 마한, 진한, 변한. 이쪽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원시, 마한, 진한, 변한. 끝에 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시 한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원시 부여는 다시 여러분들 고구려로 이어지고 원시 한어가 마하는 백제, 그 다음 진하는 신라, 변하는 국가로 형성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3국의 언어가 만들어진다라고 국어의 역사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나라를 통일 신라까지를 국어의 역사편은 여기를 쪼갭니다.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여기를 고대 국어라 칭합니다. 그럼 고대 국어는 1번 시기 확인했죠? 어디서부터? 통일 신라까지. 두 번째, 이제 이쪽에서 우리는 언어의 중심지가 어딘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언어의 중심지 어딜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과 맞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는요. 역사는 최후의 승자만 기억하니까요. 여기 있죠, 여러분들? 예, 이때 수도는 어디? 그렇지, 경주. 그런데 다시 지도 오십시오. 국어 문법에서 특히 고전 문법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국토를 가지고 언어권을 총 3개로 구별을 해요. 맨 위에 북부, 가운데 중부, 마지막 맨 밑에는 여러분들 남부권이라고 구별을 해요. 그렇다면 경주는 뭐라고 한다? 남부지방이 중심지가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18년 아시겠지만 고려가 건국을 합니다. 그 다음 1392년 조선이 건국을 하고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중세 국어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 고려하고 조선이랑 쪼개질 법한데요. 이걸 여러분들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고려의 역사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뚜렷하게 여러분들 분별하기가 분명히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과 더불어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단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시기로 들어온다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는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시기로 따지면 10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다 라고 나올 거예요. 약 600년간의 기간을 중세국어로 보고 그런데 너무 길고 긴 게 문제가 아니라 1443년 훈민정음이 탄생하면서 여기서 다시 두 개로 쪼개지고 중세 전기, 중세 후기, 문헌은 어디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중세 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심지 들어오겠습니다. 먼저 중세 전기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고려의 수도? 네, 맞습니다. 개성입니다. 그럼 조선으로 왔습니다. 조선의 수도는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칠판 들어옵니다.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언어권은 세 개로 쪼개진다 그랬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개성은 어느 쪽입니까? 이쯤 어디? 한양? 이쯤 어디? 맞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 중부권을 그 표준어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의 중심지는 여러분들 개성, 경주에서 개성 딱 한 번만 옮겨지고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진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중부 지방이 표준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이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쪽은 근대 국어. 네, 근대 국어는 여러분들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1894년 이 이전까지를 근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럼 근대 국어는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가 근대 국어인 거 확인됐죠? 시기 확인했고 1번 시기 확인했고 2번 중심지는요? 계속 조선이니까 어디겠어요? 계속 개성, 중부. 그 다음 이 이유는 여러분들 현대국어. 20세기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중심지는요. 개성, 계속 중부지방 언어권이에요. 거기까지 확인됐죠, 여러분들? 네, 교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어의 계통. 알타의 어족이다. 공통적 특성 앞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국어의 역사. 고대국어, 시기, 특징. 남부지방 경주어. 중세국어, 시기, 특징. 3번 구분.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중세 전기와 중세 후기로 쪼개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쪽에 근대국어, 시기, 특징. 근대국어는 현대국어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현대국어, 시기, 특징. 한글 맞춤법 통일한 완성 형광펜 찍. 언제? 1933년에 처음으로 통일안이 완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약 50년이 지난 1988년도에 통일안이 또 한 번 여러분들 수정이 되고요. 1988년도 그 수정안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 실려 있는 한글 맞춤법 업무 규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어의 역사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고대 국어를 좀 더 자세히 확대하고 뒤쪽으로 가면 이제 맞습니다. 중세 전기 후기를 좀 더 확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고대 국어 같이 들어오면요. 네, 고대 국어 얘기할게요. 저 이거 이제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대 국어만 확인할게요. 고대 국어. 이제 고대 국어는 여러분들 특징은 확인했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뭘 확인할 거냐면 과연 고대 국어에서는 말과 글자가 있었을까?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교재 같이 들어갑니다. 1번 고대 국어의 의사소통. 1번 삼국 사이에
통역에 대한 기록이 없음으로 해서 세 나라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북한 사람들 한국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뭐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잖아요. 물론 어휘가 달라진 거는 있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편이니까요. 방언의 차이 정도만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럼 계층간은 일단 말은 통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자 언어, 지배층은 우리나라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한자어를 사용했을 거고 평민들은 여러분들 글자를 익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을 거라 문자는 아마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료는요. 그 당시에 쓰였던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자료로는 금성문, 삼국지 위지 동이전. 동이전은 여러분들 알죠?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서 중국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습속은 이렇다, 말은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걔네들이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에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유명한 책이죠. 삼국사기는 뭘 적어놓은 거? 삼국의 얘기를 적어놓은 거.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 적었어요? 고려시대 때 적었잖아요. 그럼 삼국유사,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고려시대 때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뭐 언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고대의 국어생활 1번. 말은 통했을 건데 말은 지금처럼 여러분하고 저처럼 이런 말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글자는 어떻게 썼을 것인가? 글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글자. 당연히 글자는 한자를 차용했을 건데 그건 기본이고 당시 한글이 없었으므로 한자를 빌려와 표기를 했을 것이다. 왜 한자가 필요했냐면 고유의 문화 및 전통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었고 그 다음 통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자를 어떻게 썼을까?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한자를 어떻게 썼을까? 자, 그럼 글자를 어떻게 썼을지 이 부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 이 글자를 제가 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제가 모양을 썼어요. 그 다음 이 글자는 달, 월 이라고 읽는 글자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뜻은 다른 말로 훈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 월, 이 글자는 여러분들 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를 썼다라는 건 1번 모양, 2번 뜻, 3번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합쳐져야지만 우리는 한자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번과 2번만 쓰거나 1번과 3번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자를 쓴 게 아니라 단지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번과 2번은 그럼 모양은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기호니까 얘를 빌려 썼다라는 건 차용했다라는 건 얘를 뭘 빌려 썼다. 오케이. 이런 걸 훈차, 뜻을 빌려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모양과 음을 빌려 쓰는 걸 그걸 음차라고 얘기합니다. 개념 잡으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옛날 사람들 기록에는 과연 한자를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보면서 깜짝 놀라지나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자 차용의 방법 1번 음차. 한자의 의미를 버리고 음만 빌림. 그래서 모양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불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가불지 마. 가불지 마 이렇게 썼지만 분명히 읽을 때는 까불지 마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음만 빌린 거 맞죠? 미안해. 음만 빌린 거 확인했어요. 훈차요? 석김이라고 적어놓고 돌쇠, 우리 집 하인 이름 돌쇠 그걸 석김 때는 훈만 적은 거예요. 훈만 빌려 쓴 거죠. 이번에는 음하고 훈차를 섞어 쓰는 경우도 있었대요. 김천이라고 해놓고 쓸 때는 김천이라고 해놓고 아마 김한을 이렇게 불렀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음차를 썼던 훈차를 썼던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모양은 익힐 시간은 있어야죠. 그래서 피지배층들이 이 모양을 익히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3번 고유명사의 표기는
한자를 차용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한자를 차용했을 경우에는 음차를 빌려 쓰기도 하고 훈차를 빌려 쓰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거기 내용이 여러분들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가지고 유추했다라는 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각자 보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넘겨서 고유명사의 표기. 처음에는 음차와 훈차로 빌려 썼던 것이 이제는 아예 그냥 한자 1번, 2번, 3번을 다 빌려 쓰게 된 형국으로 바뀌었죠. 제 이름 김세령. 쇠금자, 그 다음 세상세자, 그 다음에 방울영자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분들 세상의 방울아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죠. 세상의 방울아 라고 불렀으면 그건 훈차만 한 거예요. 김세령이라고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 음을 빌렸고, 너 이름 뜻이 뭐야? 세상의 방울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1번, 2번, 3번을 다 쓴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고유어가 우세해요? 한자어가 우세해졌어요? 한자어 1번, 2번, 3번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이 한자어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가 뒤쪽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패스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168쪽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쪽 한자 차용의 방법 얘기하겠습니다. 고대 국어에는 한자 차용의 방법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훈차하고 음차, 훈차를 쓰는 방식이 있었고 음차를 쓰는 방식,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방식,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가 있었어요. 그걸 발명해냈어요. 그게 이두고 그게 향찰이에요. 그런 문자 체계가. 교재 확인합니다. 한자 차용에 의한 우리말 표기 방식, 즉 형광펜칙,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기록 방법입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7급은 못해도 여러분들 고전문법은 적어도 여러분들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1번 임신서기체. 임신서기체는 국사 시간에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임신, 서기석, 비석에 여러분들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그걸 문체로 얘기하면 임신서기체라고 얘기해요. 6, 7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비석에서 나온 글로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임신서기체의 한문 문장은 한문의 작법을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한 것이며 이거는 훈차, 음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포커스예요. 자, 생각해봐요.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다. 그런데 중국어 글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표현했다. 이게 포커스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전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임신년 6월 6일 이인병석이 천전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말 어순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임신서기석에 이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두. 이두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두는 누가 만든 거? 네, 설총이 만든 거. 그 다음 이두를 조금 더 가다듬은 게 뭐? 향찰. 이두는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쓰냐면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자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떡하면 좋아. 이때 여러분들 이 이전까지는 공문서는 전부 다 이두로 썼어요. 그 기록 문자는 모양은 한자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신라 31대 신문왕 때 설총이 표기법의 통일을 위해 정제, 대성한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됐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문서나 증서 및 탑비 종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실용문서의 사용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조선 전기까지 실용문서에 사용됐던 문자 체계는 이두였습니다. 저희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됐죠?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암기예요. 자, 그 다음 구결. 신라시대 설총이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결은 한문의 원전을 읽는데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끊어 읽어야 할 그 부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조사 같은 걸 비슷하게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조사를
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전을 읽는 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사적 구조상 한문의 구절마다 토, 그러니까 조사 같은 거예요. 따라 우리말로 읽히는 차자 체계를 얘기합니다. 천지가 만물 중 유인시, 이게 중국어 어순인데 너무 기니까 천지가 만물 중 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를 집어넣는데 그 조사를 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자 체계를 구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향찰. 이두를 조금 더 가다듬었어요. 그럼 도대체 향찰은 어떻게 한 건데요, 선생님? 향찰은요, 여러분들 칠판 들어올까요? 훈차와 음차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섞어서 썼어요. 막 섞으면 안 되지. 일종의 어떤 시스템을 달아줘야겠죠. 그게 발명이니까요.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그건 발명이 아니지.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 설정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고대 국어의 포커스예요. 오늘 이 시간의 포커스예요. 자, 같이 들어옵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순우리말을 국어 어순대로 문장 전체를 적은 것으로 형광펜, 향가에만 쓰였어요. 향가는 여러분들 문학작품이었었어요. 즉 통일신라시대에만 불렀던 노래였었어요. 노래 가사에만 썼던 게 향가였습니다. 그래서 향가에 쓰던 표기 방식이 향찰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훈차를 썼고 언제 음차를 썼는지 시스템을 한번 훑어보자고요. 그 밑에 보충 정리 내려오세요. 시스템은 시험입니다.